중요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개하는 케이스들이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긴 하지만 네. 보통 사건을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뒤집히는 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근데 뒤집힌 재판을 우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데 오늘도 뒤집힌 판결 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아들이 1심에서 2심까지죠. 네, 2심까지요. 2심까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속 살해 사건으로 해서 간 거네요. 네.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죠. 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수사가 돼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떤 일 때문에 무죄 판결 받은지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5년 10월입니다. 오래됐어요. 네. 6년 전. 네,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경북의 성주군 있는데 그 단독주택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성주, 경북 성주. 박 참외. PD님 성주는 참외. 내가 뭐가 지금 성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참외야 참외. 금사락인가? 무슨 그 성주. 그 경북 성주에 있는 한 단독 주택에서 발생한 건데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날짜 얘기하면 하도 요일을 찾아와서 내가 아예 찾아왔어. 2015년 금요일 밤에 10월 금요일 밤 네. 경북 성주군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60대 아들이 네. 밖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나 봐. 아들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예감이 좀 이상해서 어머니를 불렀더니 네.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하고 불렀더니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어머니 방, 그 노모 80대예요. 네. 어머니 방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119에다가 신고해서 이제 사건이 된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건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한 거예요, 119에. 네. 그래서 저 어머니를 저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했는데 3일 뒤에 뇌손상 등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네. 119로 자연사는 아니죠. 그렇죠. 119로 후송이 됐지만 분명히 이 경찰에서도 수사가 나왔던 거죠. 네. 왜냐하면 아마 119에 연결이 되면은 바로 111까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신고 같이 가는데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했더니 일단은 내부에서는 족적이라든지 지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부인 소행일 가능성이 많네. 네,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모가 누워 있었던 그 장소를 보다 보니까 이불에 피, 토한 흔적, 그리고 빠진 틀니,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네 어머니가 안방에서 아마 기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안방 이불에서 피가 잔뜩 나오고. 네. 이거는 자연사 아니죠. 그 다음에 구토한 흔적이 있어요. 구토한. 네. 그다음 그 틀니가 통째로 빠져 있고 머리카락 뭉치가 이게 굉장히 작용을 했어요. 머리카락도 뽑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치매가 어머니가 좀 있대요. 네. 이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아들이 때려서 이게 숨지게 하고 지가 119로 신고한 게 아닌가. 경찰은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 1년 넘게 수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1년 넘는 수사 끝에 뭐 증거 보강을 해서 어쨌든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이래서 아들 로 씨 같은 경우 63세였어요. 존속 상해치사로 1년 넘게 수사 후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당일날 아들한테 알리바이 대라고 많이 얘기했겠죠. 네. 너 당일날 저 일정을 동선을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밤 9시 20분에 집에 왔대요. 네. 그리고 신고가 된 거는 22시 50분이에요. 1시간 반이 그러면 1시간 30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어간에 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찰은. 네. 집에 들어온 게 밤 9시 20분. 네. 119에 신고한 게 밤 10시 50분이면 1시간 반이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네가 이거 어머니 살해한 걸로 본 거예요, 경찰은. 그런데 이제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집에 이거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오면서 파를 몇 뿌리 뽑아왔대, 파. 네.
팔을 뽑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양념장을 만들었대. 1시간 20분 30분 동안. 네. 그러다가 양념장 만들다가 불길한 생각이 괜히 갑자기 들어서 안방에 가보니까 엄마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피는 흥건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좀 모순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언제 귀가했고 사건 발생의 그렇죠. 어떤 그런 일정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노모는 마을회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요. 아들보다 먼저 집에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로 씨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녁 식사하러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둘이서 소주 3병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 20분에 귀가를 하고 신고는 119의 신고는 10시 50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을 몇 벌이 뽑았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사이에 너 뭐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 뭐 했냐. 1시간 반 동안 너 집에서 뭐 했냐. 그 시간이 살인할 시간이라고 본 거예요. 폭행한 시간이라든지. 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어느 정도 읽어주실 건데, 사실은 저는 이 검찰에서의 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서를 저는 진짜 솔직히 이걸 보면서 확보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좀 몇 항목이 있어서 그 경찰에서는 아니 양념장 만드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냐. 그렇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노모를 발견하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리냐. 이런 데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씨가 자세하게 그 있었던 일들을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팔을 몇 불이 뽑아가지고 들어갔대 집에. 네. 마당에 있는 그리고는 이제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서 파 껍질을 손으로 벗겨서 버렸대요. 네. 아마 그러니까 파는 몇 불이 뽑았다는 거는 집 밖에서 몇 불이 뽑아온 메이에요. 뭐 시골에는 파 같은 거 심잖아요. 네. 파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모양이죠. 그걸 밖에서 몇 불이 뽑아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서 파 껍질을 손으로 벗겨내서 버리고 네. 현관 대돌 계단을 올라가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루로 들어갔다. 이게 꼭 들어가는 순서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내 방에서 TV를 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마루로 가서 추리닝으로 갈아입었다. 네. 그리고 마루에서 밖을 보니까 너무 깜깜하더라. 그래서 간장을 떼야 되잖아요. 양념장 만들려면 마당에 있는 간장. 네. 간장을 뜨기가 곤란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엌으로 가서 아까 따듬어 놨던 그 파를 그릇에서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도마와 칼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쉬기 위해서 마루로 나와 방으로 가던 중에 모친 방을 지나가는데 뭔가 예감이 이상했다. 그래서 엄마요 하고 불렀는데 모친을 보니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엉덩이를 쳐들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고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피가 흥건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약간 이게 1시간 30분이에요 지금 설명한 내용. 네, 제 많이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진술서를 보게 되면은 시간 순서의 배열에 맞춰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한 시간대의 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머니를 발견한 배분 시간 부분에서는 너무 짧고요. 짧죠. 그리고 파를 다듬어서 양념장을 만드는 이 부분이 너무나 길어요. 너무 길죠. 네, 너무 상세히 설명이 돼 있고 사실 이런 표현 우리가 뭐 파 껍질을 벗겨내 버린 다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벗겨낸 다음 그다음에 그냥 현관 계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돌 계단, 미닫이 문. 그냥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싶은가 보네. 네, 문장 자체를 굉장히 자세하게 만연 해서 이걸로 시간을 되게 늘리려고 했다라는 의도들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지금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우려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이 노 씨 말대로 현장 검증을 한번 해봐요. 네. 정말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하면 네. 1시간 반이 소요되는지 했더니 20분이면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요. 그리고 되게 이 순간에 모호한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모친방을 지나가는데 뭔가 예감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숨기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를 불러다가 이걸 안 했네 이걸.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엄마요라고 불렀는데 모친을 보니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엉덩이를 쳐들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고 이건 뭐냐면 주체가 바뀌죠. 어머니로 바뀌어버리는데 이 어머니를 표현할 때 엉덩이를 쳐들고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본 상태를 그냥 묘사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엉덩이가 들려져 있었고 이마를 손에 대고 있었고 하는데 여기는 주어가 엄마예요. 엄마가 쳐드는 거지. 네, 엄마가 주어가 돼 있어요. 이거는 관찰했을 때 하는 표현이 보통은 아니거든요. 관찰은 아니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검찰에서 쓴 진술서라고 하는데도 저는 좀 놀랐었어요. 이건 진술 분석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1심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깊숙이 못 간 겁니다. 방심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노 씨가 네, 법적으로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 씨가 유죄인데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의문스러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갈게요. 네. 1시간 반 동안 너 뭐 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가지고 양념장 다듬는 시간을 쭉 설명하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면 가자. 네가 얘기한 그대로 재연을 해봐. 얼마 걸리나. 그랬더니 20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1시간 10분 정도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시간 10분 정도는 이제 무슨 짓을 했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 노 씨 같은 경우는 이불을 들추어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불을 덮고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엄마가 이불 덮은 상태에서 엉덩이 쳐들고 피 흘리고 있으면 이불 걷어놓고 사람 뒤집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이불 들춰보고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이불 덮어버리고 119에 신고했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 이거는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동호하다. 이렇게 이제 1심은 판단을 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하게 봤던 건 예. 뭐였냐면요. 119가 아까 출동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소방대원이. 예. 네, 그 신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노 씨가 엄마의 어떤 상태를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 했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심사에서 나 탈락했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머니 생존 여부하고 관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엄마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안 된다. 엄마가 지금 그 사망한 상태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소방대원한테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죠. 네.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건 알리바이 볼 때 20분이면 충분한 걸 1시간 반을 소요하는 걸로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뒤늦게 신고했다는 거지 고의로. 네. 뭐 그다음에 이불 일반적이라면 이불 걷어내고 엄마 죽었나 사는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이불도로 훌떡 다시 덮어놓고 119에 신고하는데 그쳤다. 네. 뭐 거기다 엉뚱한 소방대원한테 엉뚱하게 무슨 그 기초생활 수급자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이거 봐서는 분명히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사는 어떤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징후들을 되게 많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 자체의 텀이 너무 안 맞고. 알리바이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자기 행위라든지 보고 싶지 않을 때 이불을 덮어놓는데 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자기 행위를 얘기할 수 없을 때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는데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부 1심에서도 그렇다면 범인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노무 같은 경우는 치매 노무라고 그러는데 치매 초기래요. 그날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웃집 가서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이분. 네. 그리고 일도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면 무슨 일하고 이웃집 놀러 다닐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상했던 거 같고. 그래서 재판부는 이거 범행 동기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재판부는 돈 못 벌어오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거로 보인대요. 아마 그 탐문수사 이런 게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일날 그 본인이 마신 술이 어떤 그 기폭제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엄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또 있죠. 네. 그 진술이었는데요. 음. 소방대원과 이복 형제의 진술이었습니다. 예. 네,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할머니 얼굴 쪽에 타박상이 매우 심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은 넘어졌다고 했는데 음. 넘어졌으면 찰과상 이런 게 그쵸, 있어야 찰과상이 하는데 생겨야죠. 예. 이상하게도 그런 게 안 보였고 그래서 몇 번을 물었다. 혹시 뭐 다툰 적 있냐? 그랬더니 계속 넘어졌다라고만 아들이 되풀이했고 또 한참 또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게 소방대원 진술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이복 형제 진술이 있었어요. 이복 형제가 이 사람 성향을 얘기해줘. 네. 이 노 씨는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래요. 전처도 그래가지고 이혼했대요. 아. 전처하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그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술 먹으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거 어머니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또 부검 들어갔죠? 네. 부검이도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부검인이요. 얼굴 앞쪽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가해졌다. 앞쪽으로? 네. 입 안쪽에 아래 입술, 이 입술 전부 멍들어 있다. 그리고 이건 맞은 건데? 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다. 넘어진 사람이? 눈 위쪽 안구를 감싸는 뼈까지 부러져 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부검 실무상 넘어져서 저렇게 뼈가 부러진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건 폭행이다. 네. 부검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거 쭉 보면 이제 이거 재판 이제 들어갈 때 이게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 정재수 부장판사 소관하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전원일치 유죄예요. 네. 예, 배심원들도 이거 유죄 받다. 네. 그러니까 유죄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들이 폭행해서 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이네요. 네. 근데 검찰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를 한 거고요. 노 씨도 이제 항소를 했는데 그래서 2심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 받아들여서 징역 10년을 때려요. 그러니까 4년이 이제 플러스 됐어요. 네. 그럼 2심까지 갔으면 이제 수사기관은 이제 끝났다고 봤을 거예요, 이 사건은. 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반전이 오는 겁니다, 반전. 네. 네. 이 반전은 바로 부검 기록 때문에 옵니다.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부검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정을 이제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감정을 한 그 법의학과 교수래요. 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네, 검찰 측 그 증인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의사가 이상한 다른 주장을 하죠. 네, 이거 음. 이 사건 피해자가 넘어져서 장롱 등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폭행이 아니라 사고사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부검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뼈가 부서지고 막 이렇게 윗입술 아랫입술이 멍이 들고 이거 저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부검이는 얘기했는데 네. 검찰 측 증인으로 그 저 참여한 법의학과 다른 교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전혀 저 부검이하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네. 장롱 같은데 부딪혀가지고 상해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문턱 쪽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문턱 쪽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어떤 발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진다. 네. 이 가설이에요, 이분이. 네. 장롱 아래쪽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네. 넘어지면서 장롱 아래쪽에 이마를 부딪히고 그 충격에 목이 뒤로 제껴져요. 네. 땅 때리고 뒤로 제껴지고 그러면서 이 경추에 골절이 일어난다. 네. 골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튕기면서 뒤로 제껴지면서 골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그 과정에서 뇌진탕이 오고 뇌진탕이 오면은 뇌압이 올라간다. 뇌압이 올라가면 극심한 두통이 온다. 두통이 오면 토하게 된다. 토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머리카락 뭉치 있었잖아요. 이거는 폭행하는 과정에 잡아 뜯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 뭉치가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뇌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오니까 몹시 아파갖고 스스로 머리를 쥐뜯은 것이다. 누군가 폭행을 하다가 이 뽑은 거라면 손을 털어서 흐트러진다. 이게 뽑은 가해자가 잡아 뽑았으면 여기 묻어있으면 터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져야지 맞는데 이거는 뭉치로 듬뿍듬뿍 이렇게 있다. 이렇게 누가 내려놓겠느냐.
머리카락 형태로 볼 때 이거는 스스로 아파하고 자기 스스로 잡아뜯은 거다. 고통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의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뒷부분. 네. 아무리 노인이라도 자신을 때리고 있으면 반드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방어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방어은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졌을 개연성을 주장을 했어요.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의 증거를 찾아봐야 하는데 장롱 문짝 쪽에 안으로 밀려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장롱인데 그 부분만 아마 흰색으로 돼 돼 있었나 있나 봐요. 봐요. 흔적인가 봐요. 방 그러니까 받아서. 네. 이게 최근에 뭐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의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걸려서 넘어지면서 장롱 밑부분에 머리를 찢는 바람에 거기가 허옇게 되고 최근에 생긴 그 농 찌그러진 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가능성을 열어놓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부검이와 지금 감정이가 한 내용은 거의 다 틀려요.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구분해 줄까요? 네. 부검이는 뼈가 여러 조각으로 그 골절이 있었다. 네. 폭행이 명백히 의심된다. 네. 그리고 넘어졌다면 피부 손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피부 손상 없다. 따라서 이건 폭행으로 죽은 것이다. 네. 이 얘기가 부검이에요. 네. 그런데 감정이 아까 저 검찰 측 증인으로 그 대법원에서 감정이 아무리 센 주먹이라도 뼈는 못 부순다. 어떤 정치된 그 물건에 부딪혔다. 이거는. 네. 네. 그리고 방어은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됐어요. 그 두 사람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각각 네.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부검이 같은 경우는요. 유영철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서 17년째 국가수에서 부검 일을 했던 베테랑 부검이고요. 감정이 같은 경우는요. 개구리 소년 6월과 2002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사망자를 부검했던 30년 차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의견은 상반되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가수에서 일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부검 일을 담당했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이제 경우예요. 이렇다면 네. 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했었으니까 다시 이제 그 저 고검으로 갔었겠고 거기서 이제 처리가 됐는데 대법원 3부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네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공소장대로 노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내리 찍어서 머리채를 잡고 내리 찍어서 부딪히게 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방어은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파기환송했던 거거든요. 이제 네. 보낼 때. 네. 그래서 파기환송 재판부 이제 고법에서 이제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요. 부검 기록과 피해자 몸의 방어흔을 찾기 힘들어.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방어흔이 포커싱이었는데요. 방어흔 등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죄. 그러니까 강하게 의심은 된다는 겁니다. 네. 폭행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워도 아닐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무죄다 이 소리예요. 근데 좋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속상해요. 네. 저도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부검 결과 어떤 방어원이 보이지 않던 사체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정황 증거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다면 보자고요. 이거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1시간 30분 동안 그 행적이 모순이 된다. 근데 네, 읽을게요 그냥. 비틀거리며 귀가해서 만취했는데 그럼 기억 못할 수 있다. 이게 너무 피고인 쪽으로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네, 특별한 행동 없이 일상적 행동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 만지작거리는 시간 재현하니까 20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10분 뭐 했냐. 네. 이거를 기억 못하는 이유를 재판부가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거 재판부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양념장을 파 마늘 양념장을 뭐 왔다 갔다 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진짜 자세히 묘사를 하고 그런 있어요. 사람이 비는 시간 1시간
친구는 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서. 네, 도마 그릇 왔다 갔다 한 것부터 도마 씻고 뭐 했던 거 진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행적도 분명히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이 네.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대도를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서 마루로 가서 방에다가 TV를 켜고 다시 마루로 나와서 뭐 어쩌고 추리닝 갈아입고 뭐. 그냥 추리닝 갈아입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해가지고 자신의 행적을 말하는 사람이 그 일련의 모든 행동이 20분이면 끝나잖아요. 현장 검증했을 때, 재연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1시간 10분 비는 시간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네.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부는 술이 좀 취해가지고 기억 못할 수도 있다. 특별한 행동 없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시간 보냈다면 명확하게 설명 못할 수도 있다고 지나치게 확대 관대해서 그래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사적으로는. 네.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뭐 있죠? 네. 이불 덮인 채 발견된 건 뭐라고 설명했어요? 놀라서 편하게 눕히지 못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상식이 동떨어진 얘기예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우리 정 PD님이나 내 어머니가 네. 방바닥에서 그 엎어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면 이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불을 걷어놓고 엄마 뒤집어 놓고 엄마 심폐소생술하든지 엄마를 끌어안든지 하는 게 이거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불 도로 덮어놓은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이불 덮어놓고 119 신고한 게 말이 안 된다고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놀라서 편하게 눕히지 못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너무 이해를 해주죠. 네. 그리고 예. 술 마시면 폭력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 진술이 이복 동생. 네, 근데 그 뭐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평생 어머니 잘 모셔왔고 어머니도 오빠 끔찍이 여기고 서로 사이가 좋았다라는 여동생 진술이 있었다. 그러면 여동생은 엄마 잘 모시고 엄마하고 사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복 동생하고 전처하고 이혼한 이유 이거는 또 배제한 거예요. 여동생 말 한마디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진술이 공평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네, 공평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를 모셨는데 잔혹하게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기 찝어냈다 이 얘기예요. 살해 동기.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 네. 100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는 어떤 대전제 이거를 내세우면서 파기환송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무죄로 이 사람은 풀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뒷맛이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저나 좀 깨운지는 않아요. 네, 저도 재판부가 어쨌든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우린 없어요.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일단은 의심되는 여기 외에 제가 의심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아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이 사람이 8시 몇 분에 귀가했나요? 그리고 21시 20분. 네, 그리고 그리고 21시 20분에 오고 22시 30분에 신고. 10시 50분에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노인분들이 잠을 자게 되면 다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고 있다라는 걸 대충 이 시간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잠을 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히 방문을 잘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머니가 몇 시에 자고 보통은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지 패턴은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뒷바탕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패턴들이 뒷바탕이 안 된 부분에서 그냥 어떤 부검 기록에 대해서 방어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 두 번째 제시 방어원이 없었다라는 부분. 급습당해가지고 정신 잃으면 방어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찾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이거는 뚜렷한 동기를 재판부가 설득당할 정도로 제시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잘못도 작용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판부도 강력하게 의심은 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0.001%라도 있다면 무죄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 법정신 그 재판부의 어떤 소신 그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의자의 진술 분석도 좀 해보고요. 네, 좀 피의자의 진술 분석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거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등등이 좀 더 됐었으면 아까 그 피의자의 그 진술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시간 끌기 위해서 얘기하는 만연체식 그 네. 늘어붙이기식 진술이에요. 네. 어떤 그 피의자가 집에 들어가서 저 집에 들어가 파 마당에서 들어가다가 파 새 뿌리 뽑아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지 뭐 집을 들어가서 대도를 통과하고 계단을 갔다 부엌으로 갔다 안방 가서 테레비 끼고 다시 마루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이거를 동선을 그렇게 그 디테일하게는 안 해요. 그거는 시간을 1시간 30분을 어떻게든지 맞춰보겠다는 의지가 작용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진술 분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보강 조사가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이거. 이 사망했던 현장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했었으면 거기서 행동들의 패턴들을 더 읽어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 부검의하고 법의학자만 볼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진술 분석, 심리 프로파일링, 뇌파 검사, 거탐 검사 종합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현장에 대한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스스로 머리 뭉치를 해서 아까 머리 뭉치가 보통 스스로 뽑았다는 거죠. 뽑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경우 뭉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 저는 잘 일반적이지 않은 모르겠어요. 얘기예요. 네.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네. 뭐 머리 뭉치가 듬뿍듬뿍 뽑힌 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고통스러워 뽑았다. 그럼 본인이 고통스러웠으면 손해도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명기가 안 돼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가해자가 머리 뽑았을 때도 뭉치대 떨어져 있는 거 많습니다. 특히나 그 두피가 약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 잡고 공격했을 때 뭉치로 쭉쭉 뽑히는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피해자 머리도 다 아니, 손도 다 봤어야 되고 그 아들의 그 신체적인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하여튼 뒤집힌 판결 설명 한번 드렸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뭐 수사 과정상에 우리가 조금 여태까지 어필했던 그런 내용 좀 아쉽다는 얘기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99명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유죄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게 재판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어요. 그건. 네, 그래서 더 꼼꼼한 수사, 더 꼼꼼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맞습니다. 사건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고생하셨습니다.